없어? 다 뒤져. 다 싹 뒤져. 난 그렇게 해서 안 걸릴 사람 있을까 싶어요. 소장님 목소리 톤을 좀 흥하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검찰한테 불려갈까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에다입니다. 제 옆에는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문결 TV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합을 맞추게 됐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좀 소장님도요? 늦었죠. 아니요, 아직 설 전이잖아요. 그래, 설은 전이고. 예, 그렇죠. 네. 2020년 경자년 새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내시기를 기대하고 소장님도 더 네. 건강히 네,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죠. 네, 예.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쉬어서 이 공간이 좀 낯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제가 오늘 녹화하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 익숙하네요. 왜 이렇게 오래 쉬셨어요? 근데 저 정말 좀 양해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 네.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22년 하고 그 대충 나이 나오는 거 2개월 아닌가? 이제 아니야. 22년 2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휴가로 일주일씩 쉬거나 뭐 이런 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쉰 적은 없던 네, 처음으로. 저희가 TBS에서 장기 재직자를 위한 뭐 특별 휴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쓰신 분들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눈치 제가 보이죠. 유일하게 한번 질러봤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이제 앞장서서 딱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사람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튀는돌이라 여기저기서 좀 정을 많이 맞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개척자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아시잖아요. 워낙 이제 빠듯한 인력으로 그렇죠. 운영이 되는 어떤 조직이든 누군가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을 대신할 또 다른 분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좀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한편으로 네. 맞는데 저는 네. 또 그렇게 생각해요. 빠듯한 인력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빠져나가면 눈치 보인다. 근데 빠져나가면은 그만큼 느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해요. 또 다른 분이 그런 기회를 갖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인문결 연구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뭐 인력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가 인력 이제 한 명이 빠지게 되면은 구멍이 콩 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나머지 사람 밤새냐?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제작이라든가 뭐 늦춰질 수도 있는데, 그럼 물론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네. 왜 안 올라오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사회가 좀 이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쥐어짜지 예, 말자. 예. 예.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막 쥐어짜고 예. 막 밤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회가 빨리 돌아가면은 네. 그래서 그게 뭐 좋은가? 저는 글쎄요. 뭐 그러니까 발전에는 굉장히 급속한 발전에는 도움은 되긴 되겠죠. 비상시에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비상시에는 그렇죠. 해야 되지만 예. 평생 삶을 꼭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일상 사회가 매일 그렇게 돌아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한 달을 쉬었거든요. 진짜 쉬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니까 무계획의 계획을 갖고서 아무 생각 없이 쉬었는데 쉬고 나니까 진짜 보이는 것들이 조금은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글로 풀어내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로 풀어내든 이제 그게 저희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조금은 철이 들었다? 제가 한 달 만에 철 드는 건 좀 진행하시는 웃기지만 TBS에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라디오를 켜라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월간 임상훈 나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안 계실 때, 저 없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한 번 그렇죠. 나갔었죠. 예. 다른 분하고 진행하실 후배 때. 아나운서와 함께. 그래서 그때 마침 주제가 저는 그거를 얘기했어요.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었는데 그 인문학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인문학 그러면 좀 사람이 인문학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꽉 짜여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 뭐라고 하죠? 퍼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꽉
다 꽉 차 있으니까는 어떻게 움직일 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옴짝달짝 못하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뭐 하나 네. 하려면 네. 여유가 많으면은 뭐 하나 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좀 사람의 머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매 시간 계속 쫓겨서 뭘 하면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럼 결국 기계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게 이 말마저도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어요. 네. 저한테 딱 맞는 주제를 제가 없을 때 하셨네요. 네. 근데 덕분에 진짜 인문결 TV도 사실은 한 달간의 공부에게 저는 조금 이렇게 너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딱 놓아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막 죽고 싶어요. 놓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다시 뭔가 의욕이 막 생기죠. 의욕이 생기고 네. 운동화 끈 동여매고 막 여기저기 좀 기웃거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지금 지치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좀 멍 때리는 시간 네. 진짜 뭐 정말 장시간이 아니어도 장기간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백지 같은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좀 실감을 해봤네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눈치 보이는 휴가 찾기 뭐 이런 네, 거 네.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고 네. 당당한 권리라면은 예. 눈치 보이는 거라면 먼저 질르십시오. 그럼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간부들은 싫어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좋아하죠. 후배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구실이 생겼죠. 그렇죠. 아니, 그 선배는 했잖아요. 네. 이렇게 구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도 네. 그때 생각이 나.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네. 남자들은 이제 군대 전역할 즈음에 네네. 한 뭐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그냥 이제 곧 전역하는데 뭐 그냥 일 안 시키고 이렇게 뭐 그냥 알아서 우리는 짱 박힌다 그러죠. 짱 박힌다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까? 뭘 거기서 나온지 말인지 몰라도 네. 그냥 짱 박혀서 알아서 좀 네. 눈에 안 보이게 네.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후배들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맡은 일이 좀 굉장히 바쁜 일이었어요. 이제 교육계라고 해가지고 네. 뭐 하여간 사병 중에서 제일 바쁜 그건데 저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도 20km 이 타작이랑 책이랑 이런 걸 메고 올라가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 정보, 작전 이런 것들을 정훈 이런 것들을 좀 맡았는데 훈련 중에도 이렇게 그 당시 타작이 네네. 그 당시라 하더라도 누가 타작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타자기를 메고 올라가서 네. 산속에서도 타자 쳐가지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바빴는데 네. 저녁을 앞두고 한 달 정도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짱 박혀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불안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 그게 적응이 돼 버려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슬슬 기어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뭘 이거 됐어? 하려고 막 이제 좀 참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밑에 이제 우리 후임들이 제발 좀 왜냐하면 임병장님이 그렇게 하면은 다른 병장들 그 뒤에도 마찬가지.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뭐 마음이 불편해도 가서 저기 어디가 없어져 버려야 나중에 자기들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건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설례라고 하잖아요. 맞아. 좋은 예식을 만들어내는 건 좀 욕을 먹을지라도. 유럽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름철 되면 장관들 있잖아요. 일부러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안 떠나면 밑에 직원들이 못 떠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외국으로 다 떠나버려요. 안 보이게. 밑에 사람들 편하게 쉬라고. 네. 자, 어쨌든 이게 제가 쉬었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좀 지나치게 우리가 길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그만큼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좀 꼭 가져보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지금 녹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좀 다뤄보시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어요. 오래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보다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겉으로 속으로는 나도 겉으로 잘 안 내는 편인데 안 내는 편이지만 다 드러나요. 드러나죠. 제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표정이 이렇게 확 굳어요. 글쎄 저는 이렇게 딱 하는데 남들이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모르는.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하여간 나는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세상에 내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분노해 본 적이 없다. 최근 얼마 동안에. 네네.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라고 예. 해서 대한민국이 쫙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쵸. 지난해 가을부터 했나요? 10월 정도부터 그쵸. 했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그 한 겨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던. 근데 뭐 정치적으로 뭐 좌우 혹은 무슨 다양한 주제로 이쪽 저쪽 갈라질 수는 있죠. 네. 뭐 갈라질 수는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 비합리적인,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갈라졌던 그 한 중심의 복판에 바로 이 검찰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처벌하고 뭐 잘 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처벌 안 하고 그럼 간단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이 중심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전 장관 뭔가 문제가 보인다 그럼 처벌할 수 있죠. 근데 그 처벌의 강도 뭐 적절하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과 그 밑에 그렇죠. 수사관들까지 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그 수사기관이 총동원이 됐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려들어서 지금 뭘 밝혀냈죠? 그런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 좋죠. 다 좋죠. 근데 그렇게 그 정도의 샅샅이 뒤져서 그 정도 뽑아낼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만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설사 이제 그것이 검찰에서 찾아내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백반양보에서 맞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잡힐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 한 명일까요? 그러면 그 유사한 지금 야권의 지도자 나아무개 씨인가요?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의 어떤 그 혐의 어떤 의혹들 네, 이런 네. 것들은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안 하고 그렇죠. 있으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분노의 수준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네.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이 뭐지? 왜 그러지? 그건 어느 나라나 검찰 갖고 다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검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런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죠. 좋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이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검찰 개혁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지금 통과가 된 것이 검찰의 개혁입니다. 그렇죠. 예,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문결 연구소에서 이번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인문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인문학 그럼 거창해 보이지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자주 드리던 말씀이지만 인문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인문학하고 이제 인문주의하고 살짝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상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이 뭐지? 이렇게 이제 그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네. 인문주의는 거기서 얻어진 어떤 지식들이라든가 어떤 철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세상을 보는 하나의 필터링, 하나의 관점, 네. 하나의 그 안경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인문주의라고 인문주의, 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를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인문학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인문주의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네.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라면은 볼 수 있는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은 천문학적 지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늘에 태양계라는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태양계 별이 몇 개인지 우리가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죄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누가 배워서 가르쳐 주진 않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내재되어 있죠. 그렇죠.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너 죄지었지라고 하면은 죄가 죄라는 단어 말고 네네.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누구나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털어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어떻게 해야 이제 마음이 편해지게 이제 죄를 털어낼 수 있는가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고 이게 이제 문화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간이 찾아낸 것은 바로 종교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마음의 죄의식을 털어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면서 인간이 어느 사회에 가나 종교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도 죄의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네. 별로 내가 잘못한 거 그냥 태어났다는 것이 잘못인 이런 거 이게 결국 원죄죠. 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말하면 원죄라는 이야기는 인간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운명적인 것이죠. 종교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 어떤 제도권 상에서의 뭐 특정 A 종교, 뭐 특정 B 종교 이걸 떠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문화에서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원죄와 달리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원죄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거라면은 어떤 경우에는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 고통스럽지도 않고 나는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대.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 내가 네가 이거 했잖아. 아니 했어. 했잖아.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은 내가 이게 죄를 지은 건가? 나는 안 지은 것 같은 저쪽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다시 말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네. 거는 이거를 그럼 둘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둘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중재하느냐, 뭐 아버지가 형제가 그렇게 싸우면 아버지가 중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릴 때만 가능할걸요? 그렇죠. 어머니가 중재해서 어릴 때는 그런 거죠. 아니면 옛날 같으면 족장이 추장이 이제 중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어떤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재산을 모으고 다 좋은데 지킬 방법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재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 공공사회에다 주고서 날 지켜달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보호를 받는 이것이 이제 세금을 내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중재자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 중재자는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법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 재판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재판관 들어봤죠. 동화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수사하는 그러니까 형사, 경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기억을 하면은 경찰을 제일 먼저 들어보지 않았을까? 수사반장. 드라마 때문에. 그리고 경찰 아저씨.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사법 관련해서 경찰. 직업이 경찰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조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된 것이 아마 판사일 거예요. 판사. 재판관, 재판소, 뭐 판사, 법원,
이런 법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저는 판사, 재판소 뭐 네, 이런 네, 걸 네, 먼저 네,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형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소 이런 거는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 검찰, 맞네요.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알았죠. 많이 뒤에 알았네요. 그렇죠.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경험이. 그렇네요. 예전 어린이 애나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봤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네. 경찰, 판사 이런 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검사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몇 살 더 먹은 다음에 네.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들만의 어떤 좀 철옹성이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차원에서부터 네. 내 죄의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죄에 대한 어떤 평가, 네. 판단 이게 진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죠. 이게 진짜 죄냐 아니냐 네. 그런 것을 그냥 원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제3자 아니면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혼자만 벌어진 일이라면은 신을 상대로 내가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네네. 누군가와 내 옆 사람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평가를 받지? 이건 신한테 물어보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공사회의 어떤 절대 권위자를 만들어 놓고 네. 평가를 받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법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왕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 왕이 판단. 하거나 어떤 뭐 종교적인 지도자가 네. 하기도 하고. 네. 네. 최종 판단.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현명했어야 되는 거. 이걸 다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우리가 많이 네. 알잖아요. 예. 세종대왕도 우리가 세종 하는데 정말 대단했던 최근에 대왕이시죠. 대왕. 최근에 제가 또 관련 일을 하시는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던 임금이라고 그분도 아주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에 대한 글을 집필하려고 하시는 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증 난다는 표현을 했어요. 왜 짜증? 한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업적과 사고 체계와 이 모든 걸 갖추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인물로서 맞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기의 세종과 이조, 말기의 정조 예. 두 임금은 정말 어떻게 따라 붙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맞아요. 정조도 자기가 공부해서 신하들 가르칠 정도의 철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었는데 예. 아무튼 그 우리 세종 얘기도 나중에 또 따로 해봐요. 좋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세종 이야기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임금이 옛날엔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한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세종한테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세종이 딱 보고서는 가만 이상하다 이거 너희들이 조사했더니 이래 됐다 이거지. 예, 그럼 이거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다시 줘야. 이 촉도 굉장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거는 아니다. 너네 다시 조사해. 네. 그리고 다시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실한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다시 가져가지고 결국은 범법자가 이제 무죄가 되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이런 거리 이제 저희 세종실록에 그대로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그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하셨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세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완벽한 건 정말 훌륭한 무슨 철인 왕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판결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나?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 역할에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판관까지 가면 재판관은 이제 이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우리 법적으로 하자가 네. 없는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까지 그 저 판사한테 그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어허.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인문학적으로도 그 한 인간으로서의 자라는 과정에서의 쭉 어떤 변화 과정이 있고 인류 문화 전체에서 이렇게 인류 문화가 진화하는 과정이 있고 보면 비교해 보면 사실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경찰이라는 거 들어봤죠. 판사 들어봤죠. 근데 검찰은 좀 나중에 들어보지 않았냐? 맞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인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경찰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있었고. 판사 제도도 있었는데 네. 검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도예요. 그렇겠네요. 제도권상으로 이제 검찰 어허. 제도가 등장한 것은 근대 이후로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경우에 그 프랑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알게 모르게 검찰 제도도 사실 그 프랑스에서 온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조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돼. 네. 가져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아닌 거 이거를 한 번 더. 국민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허. 국민들이 봐야 되겠다. 예. 가만 있어봐. 그냥 너네 조사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이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왕이든 국가기관에서 제 이상에 조사해봐. 그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에 탁 넘겼을 때 국민이 중간에 잠깐 스톱. 그리고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야. 다시 가져와봐. 라고 하면서 국민이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된 그것이 검찰이에요. 다시 말해서 검찰은 국민의 신복이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왕의 혹은 대통령의 신복이 아니라 국민의 신복이라는 되네요. 것이 바로 검찰의 원리예요. 기원을 살펴보니 확실하네요. 네. 오호. 그래서 이제 물론 왕국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그러니까 왕의 오브 킹 아니면 킹덤이란 말 들어오고 로열이라는 말 들어오고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프랑스 같은 이제 공화국 우리가 대표적으로 왕국과 공화국을 얘기하면 영국과 프랑스를 주로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of republic이 들어가요. 그렇죠. 로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republic 이 말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프로큐러 이제 불어로 프로큐러라고 하는데 프로큐러 제네랄 혹은 프로큐러 데 라 레publique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공화국 검찰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공화국 검찰이라는 게 뭐예요? 그 검찰의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있다는 얘기죠. 네. 리퍼블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리퍼블릭이 누구예요? 퍼블릭인 거죠. 국민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조사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잠깐 스톱,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그게 검찰 제도라는 거죠. 검찰의 이제 출발점. 그 출발점과 기원을 살펴보니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수사권은 보통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 판결권은 재판권은 사법 재판소에서 이제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소위 기소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넘겨 말어. 넘길 가치가 있어 말어. 이걸 이제 기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소권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분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검찰 제도의 이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검찰의 원래 역할은 그러니까는 사실 검찰의 핵심이다 하면 기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사와 판결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치에서도 좌우가 있는데 중도가 있어. 그러면 중도가 어떨 때는 좌쪽으로 살짝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쪽으로 살짝 갈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기소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잠깐 스톱, 이거 좀 봐야 되겠어라고 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네. 수사 이거 제대로 된 거야? 그럼 너네 수사 한번 가져와봐. 어디 봐봐. 이렇게 하면서 수사에 이제 기웃기웃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많이 나가면은 수사를 관여할 수도 있죠. 더 나가면은 아예 지가 수사해버릴 수도 있죠. 지휘할 수 있죠. 예, 예. 지휘도 할 수 있지만 네. 더 나가면 자기가 스스로 아예 자기가 수사를 예, 해버릴 예,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다 나가면.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뭐야 그럼? 네가 다 하면. 아니면 거꾸로 이제 이쪽으로 또 그 살살 이렇게 할 수 있단 판결 말이에요. 쪽으로 붙어서 무슨 네. 얘기냐면은 그 판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게 유죄가 될 만해 안 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유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 판결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기소를 할 때 네. 요거는 죄가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이건 무기로 때려야 돼. 아니야, 이건 이 정도면은 아니야, 한 뭐 5년 정도로 때리면 돼.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기소하는 단계에서 형량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특히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 네네네. 야 이거는 무죄야 말도 안 되면서 보통 검사가 무죄입니다라고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거 없죠. 없죠. 예. 근데 드라마에서밖에 없죠. 예. 근데 드라마 같은 현실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임은정 검사였던 맞아요. 거죠. 예. 그때 저기 박형균 목사였던가요? 하여간 그러면서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거의 이제 그 옷벗을 각오를 하고 했다고 이제 하죠. 알려져 있죠. 네네. 그래서 무슨 영화 그 뭐에 더 킹이었나 무슨 예, 영화의 예. 그 실제 인물 저왜 그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조인성 씨 그렇지. 나오고, 조인성 예, 또 이 정우성 씨 나오고 네, 거기에 한 이 부산 말 쓰는 마지막 여자 검사. 그분의 모델이 실제 바로 모델이 임은정 검사예요. 검사였구나. 말투도 예. 비슷해요, 실제. 예,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가 자기가 쓰는 이거는 무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판결 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그렇죠.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쪽 저쪽으로 굉장히 이게 넓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고무줄처럼 쭉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이제 검찰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막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흔히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 쓰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은 기소를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그거를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국민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국가니까. 그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이제 독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울트라 리베럴. 네네. 아주 극단적으로 자유주의를 자유주의자. 표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것마저도 민영화하자 그럴지 몰라. 그러면 검찰이 민영화되면 뭐 차라리 요즘 같은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 차라리 그렇게 해라. 요즘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서비스 정신이라도 갖게. 차라리 경쟁 붙여가지고 아이고. 저기 그냥 일반 회사, 네네네. 검찰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들 경쟁 붙여서 그럴 정도로 이제 국가의 신뢰도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서비스는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사실 독재는 맞죠. 왜냐하면 국가가 독점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양쪽으로 고무줄처럼 쭉 늘어져 있다 보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이 검찰의 역할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한이 엄청나지고 그렇죠. 그로 인한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한 뭐라 그랬죠? 그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태생 자체가 사실은 저쪽 끝에 이제 그 수사권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쪽 끝에 이제 판결권이 있다면은 그 사이 영역을 이만큼 넓은데 이거를 얼마큼 통제를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여기였다가 이렇게 그렇죠. 됐다가 다 검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영역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검찰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검찰의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 고무줄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의 권력이고 이 잘못 남용됐을 경우에 정말 나쁜 점들이 많겠다 싶은데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검찰이라는 태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신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복으로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거에 대한 공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신복임을 잊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건 진짜 무서운데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선택적 정의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막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선택적 정의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수사도 통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판결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그 고무줄 권력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검찰도 다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검찰만 유독 문제냐? 검찰이 뭐 외국에서 왔지 우리나라에서 단독적으로 만들었냐? 아니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 검찰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프랑스에서 온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일본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바로 그냥 이식이 돼버린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검찰들하고 우리나라 검찰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국민이 그래 넌 고무줄 해? 당연히 이렇게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이라는 게 그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는 제한을 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나를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검찰의 권한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아까 기소 독점권이라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소를 검찰만 할 수 하냐? 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또 할 수 있냐? 민영화시켜서 아무나 이렇게 뭐 경쟁 붙이냐? 기소를 독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우리 한국 검찰이 있죠. 그 일본도 가지고 있어요. 독일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이제 혼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검찰이 좀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검찰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을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그 국가의 경찰이 있고 지방 경찰이 있잖아요. 역할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검찰도 국가 검찰이 있고 지방 검찰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검찰이 지방 검찰을 하는 일을 이렇게 함부로 감독하거나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경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찰은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방 분권화돼서 지방의 경찰이 업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검찰이 지방 검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방 검찰은 지방에서 이제 그 관할한 그 그러니까 일을 그 관할 연방. 거기서 미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연방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가도 더 하위로도 또 다른 검찰이 있고 그 검찰도 기소를 하고 이 검찰이 또 다른 기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방 검찰하고 그 지방 검찰하고 하는 이 역할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한국, 일본, 미국,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검찰과 영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는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잠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나라 가운데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 독점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검찰의 원래 역할이 뭐였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기소 다시 말해서 이 기소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이걸 판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기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문제잖아요. 기소라고 하는 것이 기소의 방법에서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기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과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건이 어떤 그 조사된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판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고문을 통해서 뭐 받아냈다든가 아니면 수사 과정이 엉망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행정적인 혹은 법적 절차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하는 거예요. 법적 네네. 판단을. 예. 그래갖고 이 수사 다시 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절차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과 행정만 알면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고 그건 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건만 갖춰지면은 소추할 수 그러니까 소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추를 해야 돼요. 네네. 이런 거를 기소 법정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 기소 법정주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 그 법정주의에 이제 충실한 그런 네, 검찰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반면에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면은 기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검찰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기소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이건 무조건 기소야. 만약에 뭐가 안 돼 그러면 별건 수사라고 우리 하잖아요. 네네. 다른 걸 뒤져서라도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야. 한마디로 괘씸죄. 들어봤어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고. 그렇죠. 검찰이 쟤는 잡아넣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지 수사라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는 둘이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시비가 붙어. 어떤 충돌이 있어. 네.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고 그래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쟤 좀 이상해. 뒤에 캐봐. 한번 까봐. 이래가지고 뒤지는 거. 별건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지 수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뒤져봤더니 별거 없던데요. 그러면은 검찰이 소위 말해서 쪽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니야 있을 거야 더 뒤져. 없어? 그럼 딴 거 뒤져. 없어? 그럼 딸 일기장 뒤져. 없어? 그러면 어디 뭐 컴퓨터 저기 밑에 있는 뭘 뒤져봐. 없어? 다 뒤져. 다 싹 뒤져. 짜장면 먹으면 다 뒤져.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뒤져서 뭐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 딱지 띄었는데요. 그럼 오케이 가져와봐. 그러니까 싹 다 뒤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난 그렇게 해서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소장님 목소리 톤 좀 흥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검찰한테 불려갈까봐. 네. 자, 별건 수사, 별건 검사,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기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써가지고 무조건 기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반대로 네. 야 이건 건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기소를 안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검찰의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 편의주의에 기대어 그렇죠. 있는 우리나라는. 검찰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는 기소거리가 안 돼. 안 해버리는 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검사 출신이야. 그런 검사 이제 옷을 벗고 나왔어. 변호사를 차렸어. 근데 보니까 후배가 거기 있어. 야, 나 이번에 쟤랑 좀 이거 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그걸 봐줘 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걸려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올라가도 무슨 어디 검사 그거 나야. 그 이번에 뭐 갔는데 그거 좀 이렇게 해봐봐. 그러면은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서 올라와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이 못 뵙던 사이에 되게 예능감이 충만해지셨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일? 이게 연기 재연 들어가시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럼 뒤에 커튼이 이렇게 나오면서 딴딴 아카데미. 곧 아카데미 시상식. 맞아요. 자, 지금 그러면 프랑스와 영국은 비교적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기소 독점권도 없어, 수사권도 없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검찰의 권한이 작네요. 그렇죠. 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정해진 법률을 안에서 법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주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권력에서 기능으로 간 것이 민주사회의 민주주의의 그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의 파워라는 파워 이런 사람들 판사나 검사나 이런 데를 파워했었어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펑션이에요. 펑션으로 기능으로 그렇죠. 권력이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에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검찰은 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보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내가 거기서 야 다시 해 뭐 야 이거는 뭐 하지 마 이거는 뭐 더 이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또 많아요.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말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나라가 그것도 그쵸.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있어요.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상하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네,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가. 전 세상 어딜 가봐도 경찰과 검찰이 상하 관계로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약간의 비스듬하게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상하 관계로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제가 뒤늦게 저는 많은 그 시사 상식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네. 뭐 특히 이제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미국 미드 애호가입니다만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그런 뭐 형사물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예. 미드 중에서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 혹은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바라봤던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는 상하가 명확했거든요. 근데 미드 속에서의 경찰과 검찰은 뭔가 영역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게 이런 이유에서 그렇죠. 비롯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에는 미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요. 확실하구나. 아하. 이걸 알아야 미들 볼 때도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다 이러면서 봤어요. 저는. 인문결 TV를 보고 그다음 미드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미드 다양한 법정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 여겼던 게 바로 이런 점이군요. 네, 오호.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다 우리 검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네,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몇 가지 기소 독점권, 예. 수사권, 네. 그다음 수사 종결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종결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네, 네. 우리나라는 있죠. 예. 근데 이거 없는 나라들 많아요. 독일, 프랑스 검찰은 그런 거 못해요. 경찰이 해야지. 경찰이 하는 거. 일본도 일부는 경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치범 어떤 그 경제 관련 그 범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검찰이 하지만 예. 일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종결권은 경찰한테 있지 검찰한테 있지 않아요. 일본만 해도 우리가 그대로 배워왔다는 일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이런 거 몇 가지 우리가 예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무줄 권력 저 끝부터 이쪽 끝에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이 권력들 이건 비정상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한을 줘야 되잖아요. 야 너무해.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그 권력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우리가 뭐 괘씸해서 제한을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명한 사회에서는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있을 때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아니면 이쪽에서 이만큼만 해.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나라는 이건 있지만 이건 없다. 네. 어떤 나라는 이건 있지만 이건 없다. 이게 다 그러니까는 그 검찰의 영역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있어요. 검찰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한테 밑보이면은 무조건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검찰이 우리 텔레비를 뭐 보고서 뭐 밑보일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에 저것들 잡아 넣어 그러면 저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별건 수사 막 들어오는 예. 거지. 그럼 저 다 뒤지면 저도 뭐 걸릴 거 한두 개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검찰에서의 이제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럼 좀 정말 이렇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이 검찰의 태생 자체가 국민들을 정말 대신해서 뭔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 검찰이 네. 이쪽 수사를 제대로 했나? 그리고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중간에 좀 미진한 부분은 없나? 해서 국민의 시선으로 할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생겨난 게 검찰인데 이런 대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네. 이 뭐 권한이 커도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그런 대전제를 잊고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복임을 명확하게 알고 국민이 이쪽 좀 더 봐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들의 권한이 큰 거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 한편으로는 맞고 네. 한편으로는 틀렸다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맞다는 것은 네. 원론적으로 맞죠. 그쵸. 국민들이 왜냐하면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민에게는 그러니까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별의별 이상한 생각도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특정 사회에서 최대한 잘 걸러진 어떤 그 일반 원리 이건 분명 그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의지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 나쁜 짓 했는데 박수 쳐주는 그런 사회 없잖아요. 이런 게 일반 의지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일반 의지를 믿는다면은 국민들이 이 감시를 하면은 나쁜 일이 일어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민주주의의 우리가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리라 믿고 민주주의를 그렇죠. 지금 신봉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신뢰 하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 하에서 이제 모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감시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근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데 국민이 감시를 하면은 그렇게 기형적인 제도를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까 처음에 수사권, 재판권, 그다음에 그러면 기소권,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면 좋은데 그걸 굳이 한쪽 권한을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 필요가 있나? 그렇죠. 검찰이 다 해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검찰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이제 그렇다면 그런 검찰이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지. 왜냐하면 기소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검찰은 있어야죠. 근데 검찰의 역할은 그 정확하게 그 영역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번에 이 권한을 어찌 보면 축소하고 조금 그러니까 축소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비교를 쭉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검찰이 변화를 갖게 됐을 때 저는 또 이제 예전에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저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과의 대화 뭐 이런 검사와의 대화 뭐 이 계급장 떼고 뭐 이야기하셨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검찰 조직이 그야말로 지금 자정 능력이 없다고 봐서 지금 입법기관에서 무언가 개혁하자 국민들의 이름으로 개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그 악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요. 검찰도 인간이고 그럼요. 인간에 있는 그 모든 그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검찰이 굉장히 그 독소가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도 분명히 그게 왜냐하면 검찰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는 저한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한테 검찰 같은 그런 권한을 주면은 저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면은 그걸 놓기가 싫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놓기 싫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세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까지 안 가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무서워하던 그런 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기관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 20대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나왔다라는 걸로 벌벌 떨었던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아는 누구의 사촌에 누가 청와대에 있는데 그 수많은 보이스피싱도요. 검찰청입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청와대에 어떤 그냥 아무 별일 아니라도 일단 청와대에 있다고 하면 그런 시절 청와대 우리 또 안기부
또 하잖아요. 그쵸, 안기부 그쵸. 전에는 이제 정보부? 중앙정보부, 중정? 중정이라 예, 그랬죠. 중앙정보부, 예, 안기부,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정원. 네. 옛날에는 뭐 뭐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했죠. 안기부 안 무서운 사람이 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권력 기관들이 네.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유독 국민을 우습게 하는 기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고 네, 하나는 네. 공무원 영역인데 네. 민간 영역이 언론이에요. 예. 그거 아주 국민 위해서 날뛰고 춤추고 하는 그런 이게 언론이고. 아니에요. 언론도 바뀔 거예요. 왜냐면 밥그릇이 없거든요, 지금.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이 네. 국가 영역, 공무원 영역이 바로 검찰이에요. 검찰 쪽.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그 위에서 날뛰고 지금 막 기를 쓰고 날뛰죠. 네. 발악을 하죠. 네. 왜냐하면은 왜 누구나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하잖아요. 버티느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기 비슷비슷한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있다가 군tuk을 했고 옛날에.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쑥 내려갔어요. 근데 검찰만 쑥 고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만 쳐다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상황에서 누구나 저항을 할 거예요 아마. 검찰의 문제를 지적을 할 때는 항상 그 정치적인 쪽 중립, 그다음에 독립성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시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 그거는 사실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그 독립성, 사실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만큼 독립성을 보장해준 예가 없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럼 뭐가 문제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들의 그 권력 독점. 이거를 놓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변호사를 차려도 1년 만에 2년 만에 엄청난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검찰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권력. 그러니까 이들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도 네. 바로 이제 그런 건데 군 조직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국의 어떤 검찰도 이런 상명하복 이런 거 없어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검찰 조직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 그런데 공수처 설치 이제 되죠. 이제 법적으로 네.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아니 그 위에 옥상옥 아니냐? 또 그런 거 그러면 아니냐. 공수처 예. 여기서 하는 또 위에다 만들 거냐?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비아냥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봐 그러면 공수처 이런 나라가 있는지 일부는 맞아요, 맞는데 그 현재의 검찰 이렇게 비대해 있는 검찰을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 동안에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공수처가 이제 영원한 그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아니 뭐 이제 뭐 별 필요 있나? 그렇게 되면 뭐 글쎄 10년 후, 20년 후 또 다른 뭐 그렇게 되면은 공수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뭐 실업자 시키는 그게 아니고 결국 같은 비슷한 일이었잖아요. 검찰 합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또 그런 방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검찰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장 특효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생제 뭐 아프면 먹어야죠. 근데 항생제가 그럼 몸에 좋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정상적이면 항생제가 먹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독소가 들어있고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걸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염증이 너무 심해.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럼 먹어요. 항생제 먹어야죠. 저는 이 공수처가 항생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항생제로 생각해야 된다. 네. 이걸 몸이 정상된다? 계속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럼요. 그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항생제 되는 거. 계속 먹으면 내성 생겨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이제 줄여줘야죠. 근데 저는 오늘 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가장 그렇네. 유레카 싶은 게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검찰을 파워로서 인정을 해왔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능을 하는 조직인데 네. 기능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파워만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펑셔널한 조직으로서 거듭나도록 지켜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네. 어떤 학생이 나는 법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 법학 공부하고 다양한 길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모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네, 네. 우리는 나는 검사가 될 거야라고 하고 목표를 거기다 잡고 공부를 하잖아요. 왜? 권력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 또 검사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검사 내부에서도 이게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진골, 성골 이렇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한 조직이 이 검사 소위 말해서 땅개 검사라고 하는 땅 바닥에서 그쵸. 키는 그런 예. 검사들 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억울할 거예요. 진짜 열심히 내가 뭘 일하고, 어떻게 했다고. 공무원으로서 진짜 열심히 그런 일하시는 검사들은 분들이었는데. 그런 검사들한테 이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네, 거. 네. 검찰 조직 현재의 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훌륭한 검사들 많이 있죠. 그럼요. 몇몇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와. 그래서 요 한마디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아까 이제 그래서 항생제다. 항생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항생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병을 치료하려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항상 그럴 때는 본심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검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검찰이 왜 생겼지? 왜 필요하지? 국민들의 눈을 대신한.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하늘에서 내가 아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 다 있는 거거든요. 뭘까요? 검사의 책임자, 검사장, 직선제. 검사는 국민이 그렇죠. 검사는 국민이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독수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독에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검찰을 우리가 뽑아? 아니 외국은 다 그렇게 해요. 미드에 많이 나옵니다. 검사장 선거 치열합니다. 네 맞아요. 검사장 그리고 지금 전 그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이죠. 그 사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검사장 선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그냥 묵묵히라는 그 일반 검사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 검찰총장 있고 그다음에 저기 검사장 있고 뭐 쫙 있잖아요. 부장검사 있고 밑에 지방까지. 근데 그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경찰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경찰이 한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분리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도지사가 그 내무부 장관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방 분권화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검사를 지방 검사 뭐 우리나라는 연방 검사가 아니라 뭐 국가 검사겠죠. 그런 것들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장 검사장 직선제 이것만 실천을 해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과 관련한 제도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게 시작이다. 더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검사장 직선제 등등 그 이번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얼마 남았어요. 남지 않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우리 앞에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유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이번 놓치면은 한동안은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이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인문주의적으로 좀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뭐 이게 뭐더라, 이렇게 바뀐다더라, 뭐 이런 뭐 이게 변화가 있다더라 이것만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 저희는 조금 한 단계 더 이렇게 심층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으로서의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진짜 간과했었구나, 너무 파워 쪽으로만 생각을 했구나가 저는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될 때 말씀하신 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없이 그냥 좋대, 뭐 한 게 낫대 이런 식으로 카더라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원동력을 맞아요. 잃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기본부터 따져보니 국민이 들여다보는 게 원래 태생의 그 근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동력을 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한 에피소드는 두고두고 잊지 않고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좋네요. 자, 오늘도 우리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